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나이 73이 되던 날 제 아들 녀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쳐다보며 차갑게 거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쓸모도 없으시네요, 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그 순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변호해 주지 않았죠.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른 두 자식 놈들도요. 모두들 마치 그 녀석이 한 말이 사실인 양, 제가 정말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케이크 조각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전날 제가 직접 사온 케이크였죠. 그리고 거기 굳은 살 박인 이 두 손으로 지은 집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제 그저 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날 일어난 일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제 이름은 이강철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흙과 나무로 지은 초라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처음에는 선배 미장이들을 위해 시멘트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둥 세우는 법, 기초 다지는 법, 지붕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도 짓고 시청도 짓고 부잣집도 지었지만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사는 바로 그 집이죠. 그 집은 제가 벽돌 하나하나, 건축가도 은행도 없이 오직 노력과 신념만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다정한 여인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새 아이 민성민수 그리고 막내딸 서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저는 매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목욕, 약식사, 그리고 사랑. 저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조차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제 일부도 그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이 저를 돌봐주겠지, 저를 사랑의 본보기로 봐주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맏아들 민석이는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가슴속에 추억을 담아두지 않았죠. 그는 항상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도시 여자와 결혼하고 새 차를 사고 저를 마치 구식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게 두세요. 그러다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는 초대장들이 왔고, 마침내 제 생일에 그 한마디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아무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테라스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시나요? 소리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의 침묵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작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늙었을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요. 피곤할지는 몰라도 약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저는 결코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주 일찍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아내가 제 눈과 잘 어울린다고 했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서류 가방 안에는 서류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집이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 자기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읽어본 적도 그 땅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제가 은행에 제 다른 자식들도 모르는 계좌에 무엇을 모아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은퇴한 후부터 저는 조용히 매달 저축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자가 붙으면서 꽤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존중심 있게 제 말을 들어주는 젊고 똑똑한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서류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강철 어르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광장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소리치는 상인들, 말다툼하는 연인, 천천히 걷는 노인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쓸모없다고 말해도 계속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상처받은 후에 내리는 결정이 네가 계속 서 있을지 무릎 꿇을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벤치에서 저는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요. 민석이는 아버지를 짓밟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존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할 때 존경을 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강제로라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에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가 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민석이는 놀라움을,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놀라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자존심이 강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하며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집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본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무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거주 가족은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비워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명자는 저 이강철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 소란을 피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날 밤 테라스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침묵 같은 공허함,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것을 아는 그 차가움을 며칠 동안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시나요? 때로는 고통만이 양심을 깨우니까요.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분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전화도 아니었죠. 제가 받자마자 그는 이미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저희를 길거리로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이 집은 제 집이라고요.
저는 그가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지칠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기 저편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조용해졌을 때 저는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네가 나더러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 존엄성을 되찾기로 말이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는 잠시 후 끊겼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이 혼자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신기하게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들어오기 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문을 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분노도 자존심도 아닌 두려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긴장해서 그랬어요. 술도 좀 마셨고요. 농담이었어요. 저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날 밤의 고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존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이미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변명 섞인 사과 공허한 말들. 하지만 존경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란다. 그리고 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 그는 변명하려 했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변하겠다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자란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0일의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후에는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훈을 받은 아이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주니까요. 그 주에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가족끼리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디 있었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그녀가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끝났고, 저는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 지금 나를 잃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안에서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온하게 잠을 잤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제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제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민석이가 다음에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함 속에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열하고 비겁하며 위험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민석이가 이미 바닥을 쳤다고 제 단호함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은 눈을 가리는 붕대와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벗기보다는 차라리 1000번이라도 부딪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주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친절한 여직원이 제 계좌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정보를 사용하여 접속하려 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비밀번호가 잠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확인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강철 어르신, 개인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관이 제 문을 두드리며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두로 증여 계약이 있었다고, 제가 그에게 집을 선물로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서류도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혼란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지치게 하고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서류 작업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건축가들 임금을 깎으려는 고용주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조종하려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가서 제 모든 서류와 사본 기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사기 및 제 은행 계좌, 불법 접근 시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해달라고요. 이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민석이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제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해서 저를 망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 아니야. 어쩌면 항상 저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로서 가장 아픈 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의식적이며 차가운 결정 말이죠. 하지만 신은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라고 믿고 있을 때쯤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법무사로 일했던 김석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예고 없이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강철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서류 가방 안에는 집 대지의 원본 구매 계약서에 오래된 사본이 서명되고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증인이 있는 낡은 문서였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5년 전 제 이름이 유일한 소유주로 되어 있는 갱신된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김석이는 예방 차원에서 이 사본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제 막 그것들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마치 운명이 제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저는 변호사에게 돌아가 고소장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민석이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고한 증거로 그의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기, 미수 정보 침해, 허위 진술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철 어르신, 이것으로 아드님은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남자답게 마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고 갑자기 사자는 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에 이르고 싶다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개입한 상태였죠. 그리고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중단된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불의가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산들 바람은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꽃들의 향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을까? 대답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사랑이 이기심에 짓밟힐 때 남는 것은 용기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그 과정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조사가 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그 조사가 단지 제 것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에서 시작된 그 조사가 제 영혼을 조각낼 무언가를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이가 법원 소환장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아침 일찍 서류 가방을 팔에 끼고 긴장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것은 분노나 법적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그가 제게 할 말이 단순히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인 양 말이죠. 저는 그의 앞에 앉았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은행 거래 내역과 어르신 이름으로 서명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민감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 눈썹을 치켜떴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어르신의 예금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려는 신청서에 서명 위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 제 고객 번호, 그리고 제 것과 비슷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제 것이 아닌 서명이 있는 은행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거기에 적힌 수혜자의 이름이 민석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 녀석은 저를 제 집에서 내쫓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통장을 비우려 했고 최악은 자기 이름으로 할 용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늙은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요.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더 이상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신분, 도용, 사기, 미수, 이 모든 것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은지 울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아버지를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사무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늙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령처럼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몇 주 전 제 존엄성을 되찾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 당신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간 당신의 감정적인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며 민석이가 어렸을 때 길을 건널 때
제 손을 잡았던 때 일하러 나갈 때마다 "아빠 가지 마" 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길의 어느 모퉁이에서 제가 그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밀어낸 것일까요? 동이 트자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일어났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서명과 디지털 접근 권한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지점에 제 이름으로 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제 평화가 서류나 약속에 달려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용서해달라고 힘든 시기였다고, 그의 아내는 단지 가족 재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손주들을 생각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가족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대답 없이 삭제했습니다. 가족이란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미 그 선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늘 그랬듯 커피를 내렸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신이 가면이 떨어지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미워하라고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라고. 하지만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걸을 때 느릴 수 있지만 도착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도착하니까요. 저는 일단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고소하는 것이 냉정하게 분노나 복수심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걷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것보다 더 지치는 일은 없습니다. 며칠 후 검사가 저를 정식으로 진술하도록 소환했습니다. 저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하지만 답답한 가슴으로 검찰청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습기 낡은 서류, 그리고 데워진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금속 테이블 서류 가방으로 가득 찬 책상, 그리고 키보드를 칠 때마다 소리가 나는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앉혔습니다. 그들은 제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날짜, 이름, 상황.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위조된 서류를 제 앞에 놓고 그것이 제 서명인지 물었을 때 저는 뱃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마음 아프지만 누가 썼는지는 알겠습니다. 진술을 마쳤을 때 검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강철 어르신 연세에 이런 일을 할 용기를 내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하시는 일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감옥에 가기를 바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과 평화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끝까지 지킨 입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법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예방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민석이가 저에게 접근하거나 직접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몇 주 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식적인 문서가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미 영혼에 쓰여 있던 것이 잉크로 쓰여진 것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부서졌고 아마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제 하루를 계속 살아갔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아침을 준비하고 신문을 읽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다른 이웃들은 존경의 눈으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속삭였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쁜 벌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안면이 있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촉촉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 어르신 동네 신문에서 소식 봤어요. 그 용기에 감탄할 뿐입니다. 저도 아들한테 집에서 쫓겨났지만 어르신 같은 용기는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아주머니. 필요성이지요. 영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아프더라도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 대화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저처럼 침묵하고 굴욕당하고 쫓겨난 많은 노인들이 사랑이나 두려움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첫 공판이 2주 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감옥에 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판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제시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방어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공개적인 전쟁이 되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항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공판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셔츠, 흰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법정은 차가웠고 나무 벤치와 젊고 진지한 얼굴의 여성 판사가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변호사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사건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혐의를 언급했습니다. 사기 미수 서명 위조 신분, 도용은행 서류의 부적절한 사용. 저는 모든 단어가 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을 설명한 후 판사는 제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신당한 아버지로서도 희생자로서도 아닌 인생의 황혼역에 일어서기로 결심한 한 남자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처벌을 구하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게 존엄성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수년간 저는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짐짝 취급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존경심을 훔쳐갔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느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긋나 있던 것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요. 공판은 끝났습니다. 판사는 그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계속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늘 그랬듯 커피를 내렸습니다. 테라스에 앉았고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제 그림자와 싸우는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고 노동자였고 남편이었으며 이제는 제 자신의 주인이 된 한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판 며칠 후 도시는 평소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지만 제 안의 모든 것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민석이의 아내인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위조의 배후에 있었고 제 아들의 머릿속을 독이 든 생각으로 채웠으며 저를 거실에 낡은 화처럼 쳐다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화장도 보석도 없이 어깨에 가방 하나를 걸치고 눈을 내리깔고 거의 떨리는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남편이 자신을 방패로 삼아 서명을 위조하게 했다고 그의 경멸에 동참한 공범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이들에게까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기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저는 말했습니다. 지영아 떠나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도 마라. 네가 배운 것을 가져가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할 뿐이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충분히 아팠다고 최악의 말을 들었고 상처가 더는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아직 찢어낼 막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는 시간 서류 공판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가 제 역할을 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변호사도 검찰도 그 누구도 민석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공판을 사흘 앞둔 어느 날 밤 변호사에게서 제가 들어본 중 가장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소라고 무슨 근거로 어르신이 노망이 나서 스스로 법적 결정을 내릴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3자에 의해 조종되었으며 원고소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요. 피가 바닥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제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불신으로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도둑질하려 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아내를 이용한 후에 이제는 저를 미치광이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다니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판사님이 반소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르신께서 법원 명령에 따라 공식적인 정신 감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봤소. 여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봤소.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시절, 따뜻한 점심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던 날들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를 위로해 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부서졌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그를 잃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판사가 요청한 대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자 준서가 저와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자와 의사가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현재, 연도, 대통령 이름. 그러다 더 복잡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요일이 무엇인지, 특정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정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73살이지만 정신은 요즘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깨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감정적인 부분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어린 시절 아내 아이들 손주들에 대해 물었고, 그때 제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습니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고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 물을 때의 고통은 인생에서 위장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니까요. 감정이 끝나자 심리학자는 저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 한 잔을 건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 어르신, 많은 것을 겪으셨지만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여전히 어르신 자신이 남아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짓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든 채 그곳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인지 능력, 온전함, 감정 상태, 일관됨 감정 평가, 완전히 양호함. 저는 날인된 사본을 받았고 그날 오후 제 변호사는 그 문서를 반소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석이는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런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어떤 화해 카라모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모든 다리를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공판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재판이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 기자들, 심지어 옛 가족 친구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입던 흰 셔츠 아내가 다정하게 다려주던 그 셔츠를 입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모든 과정에서처럼 저와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제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함께 있어요. 민석이는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아내도 아이들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 잃은 시선으로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침묵을 요청하고 사건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민석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민석 씨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이 법원은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은행 정보 조작 혐의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법정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민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일어나 판사를 바라본 다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판 내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것만 압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만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탐욕에 휩쓸려 가장 소중한 것, 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저는 속으로 화해나 안도가 아닌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매듭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부서진 것은 말로 고칠 수 없으니까요. 모두가 판사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석이가 법정에서 말하는 동안 제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지만 열리고는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비록 늦었고
절반의 진실일지라도 수년 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오만함이 넘쳤다. 그 말들이 낡은 종처럼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게는 오만함이 넘쳤고 기억이 부족했다. 누가 너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네가 열이 났을 때 누가 너를 지탱해 주었는지, 네가 먹도록 하기 위해 누가 굶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부족했지. 하지만 이제는 부족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한 것을 끝낼 때였습니다. 판사는 침묵을 요청하고 진술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법적 진행 과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시간을 갖고 서류를 보고 페이지를 넘기고 인생을 결정짓는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차분함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서명 위조 사기, 미수사법 방해 혐의로 이민석 씨에 대한 예방적 구속 조치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민석이의 변호사는 이마에 손을 얹었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소 짓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간 물속에 있다가 다시 공기를 마시는 사람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제한이 따랐습니다. 저나 제 집에 접근할 수 없었고 여권도 제출해야 했으며 매주 법원에 출두하여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문 앞에서 여러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등을 두드려 주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철 어르신처럼 힘이 없으셨어요. 집에서 쫓겨나 혼자 돌아가셨죠. 하지만 어르신은 정의를 이루셨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차분하게 내리고 아내가 좋아했던 것처럼 계피를 약간 넣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 몇 달 동안 보관해온 봉투를 낡은 나무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최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상속 서류만이 아니었죠.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천장을 바라보며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제가 겪은 모든 것, 잃은 것, 얻은 것을 기억하며 숙고한 결정이었습니다. 손에 든 그 종이에는 명확하고 강하며 최종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집, 그리고 나의 저축을 양도한다. 하지만 내 자식들에게도 내 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아닌 내 이름을 존중으로 지켜준 이들에게 저는 책상으로 가서 두 번째 서랍을 열고 상속인으로 적어둔 이름을 꺼냈습니다. 제 손자 준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 조건 없이 저를 껴안아준 유일한 사람, 모두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을 때조차 저를 변호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남겼지만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 유산을 남겼습니다. 불의 앞에서 결코 고개 숙이지 말라는 유산. 비록 그 불의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올지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가장 깊은 배신 속에서도 꽃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강철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시련의 순간에 증명되는 충성심과 존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복수 대신 정의를, 용서 대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씁쓸했지만 그를 패배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역사의 온전한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결코 나약함의 동의어가 아니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임을 상기시킵니다. 유산은 통장에 남겨진 숫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슴에 새겨진 원칙의 무게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존엄성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이며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